그게 이른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시민 정치의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시민 정치죠. 우리는 그동안에 시민으로 살았는가, 이 점을 제가 물어보고자 합니다. 생뚱맞은 질문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시민인가?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썼는데, 나는 시민인가? 왜 저 사람이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는가? 나는 서울 시민이죠. 서울 시민은 고유명사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시민이라고 하면 보통 명사예요. 19세기에 태어나서 나타나서 출현해서 그들끼리 뭔가 만들어 갔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국가의 개입이 최소한으로 밖에 물러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뭔가 질서를 만들어서 행동해 나가는 사람들, 거기에는 반드시 이타적 유전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없죠.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에 이런 경험을 했는가를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답은 아니다. 국가에 의해서 끌려왔다. 국가가 하라는 대로 충실히 했습니다. 이게 국민입니다. 그동안 민주화 30년 동안에도 그걸 충실히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호명하고 있었어요. 계속 국민을 호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민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합이 광화문으로 표출된 거죠. 우리는 시민이다. 나에게 주권을 도로 달라. 주권을 회수하러 온 시민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어요. 전국 지류가 하나씩 산에서 내려오는 지류가 수십만 개가 갈라져 내려와가지고 서울로 하나로 향해서 광화문에 왔습니다. 외침은 주권을 돌려달라. 당신한테 위임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이게 시민정치입니다. 시간의 문의를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누가 참여했을까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저쪽은 학력별로 고학력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80%가 대학을 나왔으니까 광장에서 조사해보면 다 대학생이에요. 고학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재밌게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분노했습니다. 20대가 분노했어요. 출구가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럼 나가서 뭔가를 외치고 싶은 거죠. 40대, 30대는 보니까 직장에 매여 있어가지고 조금 적고 40대, 50대. 그 다음에 이건 참 재미있는 건데 중산층과 중상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도덕적 분노를 가장 많이 느꼈던 사람들, 중상층입니다. 이걸 하나로 묶어보면 고학력, 젊은 세대, 중산층과 중상층, 이 사람들을 묶어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바로 교양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양시민입니다. 교양시민은 교양이 있는 시민이라는 뜻은 아니고 전문가층, 뭔가 사회에 긴장을 느끼고 있는,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교양시민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어, 이게 역사적인 용어인데 독일어로 빌둥스비루거툼, 뭔가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내부에서 교양을 쌓아가는 사람들, 전문가층을 의미합니다. 이 교양시민이 드디어 광화문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양시민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와 경제시민, 기업하는 사람들이 인플로이어일 수도 있고 조그만 자영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교양시민이란 한 사회의 정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서양의 예를 들면 목사, 대표적인 교양시민입니다. 신념을 통해서 도덕적인 기반을 만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 교사, 군인,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 그리고 예술가, 정신을 통해서 뭔가 사회의 기반을 깔고 있는 사람들, 이게 교양시민입니다. 경제시민은 공장에서 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물산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 두 축이 이른바 시민의 쌍두마차입니다. 이 두 축은 말할 것도 없이 자유민주주의를 생산해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생산해내는 그 생산자들, 제조업자들이죠. 저층이 약하면 그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약해집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2층이 두터워져 왔어요. 그러나 19세기의 유럽에서
유럽에서 생성했던 바의 뭔가를 결핍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국가의 시대, 국가 주도의 시대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게 뭘까?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공생공존 공명, 그죠? 공생공존 공명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소홀히 한 채 달려왔던 겁니다. 우리 독일어로 이 미트비르거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미트라는 위드고 비르거는 세리전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 개념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시민이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미트비르거의 정신을 만들면서 하나는 교양시민이 정신의 기반을 닦고 경제시민이 생존의 기반을 닦습니다. 이것이 풍부해지면 시민성이 늘어나고 시민성이 증진이 되고 이게 커지면 사회가 이제 풍요로워지죠. 우리가 1945년 이후에 급작스럽게 발전했지만 저것을 어느 정도 길러왔는가를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국민소득 3만 불에 도달한 국가 중에서 전 세계 아마 40개쯤 될 테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저런 측면에서 우리를 들여다보면 매우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죠? 이번 광화문 집회는 저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우리에게도 굉장히 풍요로운 그리고 긴장을 하고 있는 사회적 책무를 느끼고 있는 저런 층이 태어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촛불이 원하는 것은 요새 정치권에서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교체도 또 아니고 정권 교체도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시대 교체입니다. 시간의 문의를 바꿔야 된다는 바로 그것이죠.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정치적 발언이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광화문에서 들었던, 그죠? 광화문에서 만들어냈던 그 정신이 지금 뭔가 뭉게뭉게 피어나고 있는데 그걸 누군가 낚아채 갈 가능성도 있어요. 낚아채 가는 것을 견제하고 그거를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었는데 누가 낚아챌 것입니까? 시대를 교체하라고 하는 명령이었는데 그거를 누가 굴절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이게 시민정치죠.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핵심은 사회적 권리인데 시대교체의 의미가 뭔가? 시간의 문의를 교체해달라. 그 다음에 국가의 시대가 아니고 시민의 시대를 열어달라. 시민의 목소리가 뭐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그걸 걸러내는 장치를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만 그걸 만들면 그러면 시민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미래 가치이기도 하죠. 그것의 핵심에 사회적 권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사회적 권리란 내가 이 사회에 태어났을 때 기본적으로 품위를 유지할 만큼의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내가 이 사회에 태어나면 굶어 죽으면 안 돼요. 그거는 사회가 책임을 소홀히 하는 거죠. 사회적 권리란 시민으로서 반드시 향유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의미합니다. 생존할 수도 있고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바로 그것.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다르죠. 나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헌신해야 됩니다. 뭔가 생산해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 조합이 필요하지만 청년들의 경우에 나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지금 인간답게 못 산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나에게 사회적 권리를 책임져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사회적 권리,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을 보장해라. 이게 주권의 요구입니다. 시민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젊은 한국을 만들어가는 그 출발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시민이 탄생했어요. 과거에 시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주권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이 이번 광화문에서 선을 보였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나가보니까, 제가 몇 차례 나갔습니다만, 나가보니까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하고 까다니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모든 층이 다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물론 청와대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빛깔을 바꿉시다. 그게 과연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사회적 권리를 깔아달라. 그죠? 이제 3만 불 정도, 국민소득 3만 불 정도 됐으니까 사회적 권리를 깔아달라. 그거를 우리는 보장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나름대로 책임을 다하고 나름대로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 성원과의 공존,
공생의식을 우리가 여유 있게 뭔가 행사할 수 있다. 뭔가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민이 탄생했습니다. 그럼 과거에 시민이 없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럽에서 100년 동안 만들어진 시민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에 만들어지다가 불완전한 형태였다. 미완의 형태였다. 국민과 시민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국민으로 호출을 받았고 호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생이 국민으로 살았습니다. 국민교육원장을 외웠고 국민체조를 했고 그다음에 정산 수출 건설에 몸을 바쳤어요. 물론 저희 동세대들이 그랬죠. 마산수출자유주의나 구미공단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70년대 중반에 거기 조사를 가보면 젊은 층,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20대 중반에 3만 명, 4만 명 되는 그 젊은 청년들이 공장으로 물밀듯이 들어갔다가 밤에 말이죠. 물밀처럼 나옵니다. 정산 수출 건설에 몸을 바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지금 이만한 경제를 읽어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특히 나의 세대죠. 베이비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국민으로 살았습니다. 나와 가정과 국가의 이 종적인, 그죠? 나와 가정과 국가의 이 종적인 관계만으로 살아왔습니다. 옆 사람 안 봤어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종적인 관계죠. 개별적인 시민과 국가와의 종적인 관계입니다. 시민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다르죠, 그죠? 한 사회는 국민성과 시민성이라고 하는 시줄과 날줄로 엮여줘야 이게 직조가 제대로 됩니다. 하나 없으면 허술하죠. 그동안에 우리 모습이 그랬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했던 영화 아시죠, 그죠? 국제시장에 배우 황정민은 국민이었습니다. 정말 충실한 국민으로 살았어요. 이 스토리는 나와, 그죠? 가정과 국가 사이의 얘기죠. 옆 사람 별로 얘기 없어요. 물론 친구 오달수가 있지만, 그 오달수도 똑같은, 내가 몸담았던 국제시장과 국제시장이 들어있는 부산 전체, 그죠? 전체 시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 영화를 봤지만 사실 반성을 해야 되죠. 왜 동료들과의 얘기는 없는가? 왜 동시대의 고민은 없는가를 얘기를 해야죠. 이게 국제시장의 얘기입니다. 우리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그렇게 주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서글픈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거 보면 아마 여러분들 다시 보고 싶은 광경은 아니지만 이준석 당시 67세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혼자 탈출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이준석은 국민이었다. 왜냐하면 아까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국민교육원장과 그 다음에 정산수출 건설에 그리고 아파트 사고 자기 가정 하고 말이죠. 가정 가꾸고 국가의 사업에 동원됐고 그러면서 인생이 컸어요. 그런데 한 번도 동료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 양반이 인천에 산다고 하면 부산에 사는 사람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살까. 강원도 사람은 뭔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가판에 나와보니까 애들이 300명이 안에 있는데 헬리콥터가 뜨고 구조선이 와 있어요. 해경이 와 있어요. 당시 느낌은 국가가 왔다. 모든 것을 국가가 해줬어요. 국가가 왔다. 내가 할 일은 없어요. 내가 할 일은 없다. 내가 할 일은 그냥 탈출하는 거였다. 그래서 탈출했어요. 아마 그 승무원 13명하고 같이 탈출했잖아요. 와서 부두에서 이렇게 보니까 배가 빠지는데 아마 그때는 정신을 번쩍 차렸을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 시민성이 그죠? 공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일생 동안.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혹시 내 안에 이준석이 들어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 안에 이준석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뭐가 부족한가? 세월호 사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은 당신들이 시민이 아니었습니다를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물에 빠질 때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이 승무원들 다 불러다가 뭐라고 한 얘기 알죠, 그죠? Be British라고 했어요. Be British. 승무원들이 금방 알았어요. 각자 직책으로 돌아가서 승객들을 1,700명 구하고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에 다시 불러 모아다가 스미스 선장이 제군들의 역할을 다했다. 이제 각자의 생존을 찾아 돌아가라.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가 빠져서 다 같이 죽었어요. 이 비 브리티시라는 말을 영국 사람 알아들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 코리안이라는 말이 있나? 아니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게 시민성의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비 코리안 해석이 이제 분분하죠, 그죠? 해석이 분분해요. 못 알아들어. 그리고 저런 말을 할 의지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이게 바로 2014년도의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재난이 발생한다고 할 때, 엄청난 재난이 발생한다고 할 때, 비코리안을 누가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반성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공생공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미트비르거를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참 이거는 얘기하기 부끄럽습니다만 당대에 출세한 사람, 당대에 돈 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당대에 출세했습니다. 당대에 출세한 사람 10,000명, 당대에 돈 번 사람 5,000명이 있어요. 이거 뭐 내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송복 교수가 연대 사회학과 송복 교수가 15,000명이 있다. 조금 넓게 잡으면 한 10% 정도 된 인구에 10%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당대에 출세하고 당대에 돈 벌었기 때문에 돈의 철학과 권력의 윤리를 모른다. 어떻게 자기가 성취한 것을 써야 되는지를 몰랐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반성을 하는 겁니다. 뉴리치와 뉴하이가 독점할 때, 자기가 성취한 것을 독점할 때 사회가 이렇게 됩니다. 독점은 결국 뭘 낳는가? 세습을 낳죠. 아이들한테밖에 못 물려줘요. 아이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움켜쥐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려주니까 결국은 계층사들이 다 망가지고 세습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세습 자본주의라고 하고 세습 사회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건 물론 제가 누워서 침 뱉는 거하고 비슷한데 자기가 성취한 것을 아까 얘기한 공존 또는 미트 비르거를 위해서 뭘 했는지 기억이 아무것도 없을 때 사회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우리가 광화문에 나갔다 돌아오면서 느껴야 될 정말 중요한 교훈이죠. 나는 뭔가를 위해서 긴장을 해야 된다. 저는 저 모습이 감격스럽더라고요. 물론 저 꼬마가 지금 한 2-3살 됐나요? 퇴진이라 하면 저렇게 어려운 말 모르겠죠, 그죠? 이쪽에는 즉각 퇴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아빠 즉각이 뭐야? 퇴진이란 말이 뭐야? 그런데 저 아빠, 엄마는 자기 아들, 딸 세대에 대해서 책임을 느꼈다는 거죠. 내가 애들이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여기 왜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나중에 아빠 그때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증명사진 찍으려고 내가 이거 근거 되려고 왔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여기 나왔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세대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뭔가 한다. 굉장히 좋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표정이에요, 저게. 물론 애기들한테 저게 어울리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 시민으로서의 시대에 대한 책임과 세대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교양시민이 태어나고 있다. 굉장히 고무스러운 얘기죠. 그래서 시민정치가 중요합니다. 시민정치란 무엇인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계에 느낄 때,
대의민주주의가 여의도 정치가 우리로부터 많이 떨어져 나갈 때 실제로 그렇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뭔가 하고 자기네들끼리 뭔가 법안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민의, 민심의 그런 명분으로 통과시키고 그렇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을 거스른다고 생각할 때 시민들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을 시민정치라고 하고, 시민정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그죠? 주민운동, 시민단체, 정당 접촉, 그리고 가장 승화된 형태가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경우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우리 경우는 제일 바닥에 있는 인터넷 정치가 과도하게 발전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회로 바로 연결하고 있어요. 중간이 비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광화문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아니면 집에서 광화문으로 나올 때 저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외신에서 야, 한국의 200만 집회 정말 놀랍다. 좀 일사불란하고 깨끗하고 폭력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수출국인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좀 뜨끔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서양은, 유럽은 광장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장에 나오기 전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나와도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와야 돼요. 저 광장은 국가와 개별 시민이 직접 충돌하는 장소입니다. 직접 충돌하는 것이 지속될 때는 좀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견들을 서로 정연하는 그런 기제들을 만들어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어요. 이게 시민정치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정치는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죠. 그로부터 오프라인으로 조금 남아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우리 반성을 해보면 시민들 사이에 저런 단체, 서로 내가 원하는 환경단체라든가 소비자단체라든가 이런 데 가입하는 비율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주로 동호회, 동향회 이런 데 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가면 그냥 즐겁게 놀잖아요. 상대방의 얼굴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것을 짐작하지 못하는 단체여야 이게 시민단체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쟁점을 논의할 때 동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대기업 회장하고 아파트 경비가 같이 만나서 한 자리에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시민정치의 출발이고 그리고 기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지적인 시민성은 높은데 직접 참여를 하는 저 참여의 기제가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저 열기를 어떻게 그러면 정치권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민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가슴이 좀 답답한 게 이렇게 미진한 게 있죠, 그죠?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영등포구, 그다음에 약간 서초구, 광진구 별로 100명 정도의 자원자를 뽑아서 시민의회를 예를 들어서 한 20일 동안 운영한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풀어야 될 게 뭐냐? 3가지만 만들어 달라. 그리고 앞으로 대선이 있으니까 대선 주자들한테 공통적으로 내밀어야 될 쟁점들이 뭐냐? 공통적으로 이거 풀어달라. 앞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가 이겁니다. 예컨대 비정규직 문제, 그다음에 청년 고용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앞으로 풀어야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모은다면 전국적으로 그런 소규모 민회를 해서 걸러져 나오는 쟁점이 딱 있잖아요. 그 쟁점을 던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공통 대선 공약으로 다 수용할 수 있게. 그래서 답을 내놔봐라. 이게 바로 시민정치의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게 잘 들린지 모르지만, 일단 광화문 집회를 시민정치라고 하고 이게 시민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자치구에서 경비를 대고 하겠죠. 시간이 많이 듭니다. 시민정치, 시민민주주의는 내가 하루에 1시간이라도 거기에 보태야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민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회를 통해서 현안을 정리하고, 현안 정리할 거 많잖아요, 그죠? 세월호 무조건 밝혀라. 어쨌든 간에 메르스 어떻게 됐냐 밝혀라. 앞으로 사회적 재난이 오면, 자연재난이 오면 어떻게 할 건지 해라.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쟁점을 정리해달라고 정치권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긴장을 하고 풀어내야 되잖아요. 사회적 쟁점을 정치권으로
내서 밀어서 인풋을 해서 답을 얻게 하는 것. 이게 광화문 촛불 집회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민의 시간이죠. 그죠? 드디어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의 문의를 바꿔버리는 정말 중대한 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건 사회권, 사회적 권리, 공생공존의 윤리, 서로 공명을 통해서 공생공존의 윤리를 우리가 만들어갈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우리는 정치 주권을 내가 행사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생애소득을 보장해라. 청년수당, 저공수당, 적어도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해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거 괜히 돈 많이 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좀 키워라. 이런 등등. 이 생애소득에 대한. 그 다음에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에 대해서 안전을 보호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난번에 지진 날 때 보니까 지진 발생 2분쯤 됐나요? 2분쯤에 긴급 전화 문자 뜨잖아요. 이미 다 사건 끝, 그죠? 상황 종료된 다음에 뜨잖아요. 요즘은 하도 비판이 많으니까 요즘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뜨더라고요. 눈이 10cm 내렸습니다. 긴급 전화 문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리스폰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카운터빌리티, 뭔가 대응을 하고 있다. 대응이 좀 서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걸 붙이고 뭔가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광화문 집회는 여러분이 참여했던 그리고 집혔던 그 촛불의 의미는 내가 지금부터 시민정치의 열기를 지피우겠다.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나 스스로 시간도 내고 비용도 들여서 뭔가 의견을 모아보겠다. 의견을 개진한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옆에도 있다. 광장에 나가면 해방감을 느끼죠. 그죠? 도로 한가운데를 걸어보면 해방감을 느끼잖아요. 규제가 사라진 공간이에요. 물론 맨날 그러면 곤란하지만 아무튼 해방감을 느껴요. 그 말은 국가의 규제로부터 벗어났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주권자구나. 그런데 그러면 의무감도 있죠. 아, 내가 그러면 쓰레기도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진정한 걸 말해야 되겠다. 근데 그걸 말하는 사람이 옆에도 있어요. 그러면 공감이 흐릅니다. 제가 아무튼 몇 번 나가보니까 너무나 가운데 꽉 차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골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골목을 빙빙 도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같이 내가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공감을 느낄 때 그것이야말로 사회를 유지하는 시민성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이타적 유전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타적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주인이죠. 이게 시민민주주의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